발달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방안 관련해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서 공동연구원으로 같이 했던 최선영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안 관련한 워크숍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관점을 바탕으로 그 주요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연구 과정에서 네 분의 예술가들이 함께 해주신 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문화예술 교육을 하셨거나 아니면 창작 활동을 하셨거나 여러 그 경험들이 있는 특히 현장 베이스의 예술가들과 이러한 방식과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기존에 있었던 관점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것보다는 현장 중심의 언어와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를 하고 있지만 이 네 분의 예술가 분들의 많은 관점과 논의들이 포함된 내용을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기획이 됐고 좀 제안이 됐습니다. 이 관점들이 먼저 얘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 위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기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부터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특히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에 참여하셨던 많은 예술가분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와의 관계와 인간의 권리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발달 장애인이 사회와 관계 맺는 것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모색됐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 발달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어떤 요구나 기대를 받기 때문에 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좀 치유가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기존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응책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방향성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모색이 됐었고 하지만 이게 갖는 한계들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달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문화적 권리, 예술교육과 관련된 어떤 권리, 표현의 기회들을 어떻게 함께 고민해야 되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간의 균형이 매우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이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이 좀 전반적으로 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체로서의 발달장애인의 표현에 대한 확장된 담론과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기존의 발달장애인은 이미 표현 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의미화해야 될지라는 언어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비발달 장애인 중심의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 표현에 대한 확장된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특수성이 아닌 개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 워크숍에서 진행됐던 것처럼 다양한 현장의 사람들, 매개자들, 이들의 언어와 역할 구조를 활성화하는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미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리하거나 편성하는 것을 넘어서 현장에 이미 있거나 시도됐던 언어들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할 필요성을 모두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의 개발에 같이 참여하셨던 예술가 분들이 그린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것을 잠깐 예시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보통의 이제 비장애인 중심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의 의도나 욕구와 관련된 어떤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다라는 행위가 있을 때 이 행위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의 해석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그린다라고 하는 현상이 자신의 의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고 하면 과연 발달장애인도 그런 욕구와 의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행위이거나 인정받기 위한 행위이거나 혹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일 수 있고, 혹은 이런 것도 아닌 어떤 다른 의도나 욕구가 반영된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비장애인 중심에서는 이러한 해석들이 좀 더 나아갑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미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장애인은, 발달 장애인은 그런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미술이 뭔지를 의미화하거나 이해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미술보다는 일상적인 행위에 대한 기회를 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다시 이제 비장애인 중심의 해석에서는 미술을 한다라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미술 활동이 직업군 개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들로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직업군 개발로 나아가기보다는 표현내기와 직업군 개발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보다는 일상적 행위에 대한 기회를 더 원하거나, 표현 행위를 일반적 속도로 혹은 완성도로 해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 직업군 개발로 연결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 그리고 다른 관점의 해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의 해석이 갖는 패러다임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단계적 육성 중심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에 있어서는 그런 단계적 육성이 아니라 개별적인 욕구와 표현에 집중하는 다양성의 패러다임일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기존 관점에서는 많이 모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궁금해하고 관련한 담론과 언어들을 생성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특히 프로그램 기획 방안에서 중요하게 모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주요 요소로 고려됐던 것들을 특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용적 측면, 두 번째는 방법적 측면, 세 번째가 환경적 측면입니다. 첫 번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계속 강조되었던 개별성, 그러니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계속 장애의 유형이나 특수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어떤 개성 같은 것으로 보는 개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일상적인 생활과 행동 특성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체된 표현 요소로 봐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앞서서 그린다라는 행위를 좀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해석했던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발달장애인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미술이다, 예술이다, 혹은 음악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시각적인 표현 요소, 소리의 표현 요소, 문자적인 거, 움직임적인 어떤 표현 요소와 언어들을 가지고 있거나 이걸 하고 있다라고 좀 더 해체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언어적이고 직관적인 요소가 좀 더 고려되어야지 발달 장애인이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관점이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내용적인 측면들이 좀 이렇게 방법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오히려 이 예술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연구 자체가 프로그램을 어떤 기획하고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과업으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과연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비발달장애인의 관점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성에 의해서 개념들을 쪼개고 어떤 단계적인 활동들을 좀 전제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고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활동들이 방법적으로 고민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고요. 이를 통해서 놀이나 관계 형성 방식의 방법들, 그리고 유연하게 활동들이 좀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고 참여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됐던 다양한 속도들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특히 발달장애인이 반복과 패턴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표현 행위를 하거나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도 표현 요소로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방과 재조합도 반복과 패턴과 좀 같은 요소로서 발달장애인의 표현 요소에서 중요하다고 봤고요. 가상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적인 어떤 상상 안에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제시됐던 부분인데요. 오늘 좀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이렇게 참여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를 들면 어떻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갑자기 어떤 상황에 왔다. 이런 가상의 설정이 갖는 어떤 그 문학적이고 연극적인 요소가 발달 장애인에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되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의 환경으로 작동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언어들이 축적되어야지만 앞으로 발달장애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담론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운영 규모나 공간이나 재료나 도구가 검토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운영 규모에 있어서는 발달장애인은 거의 1대1의 활동까지도 문화예술 교육으로서 모색되어야 된다. 아주 소규모도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방안을 좀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이 갖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어떤 몇 가지 안내를 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요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안은 활동을 구성하는 방향성과 방법을 예시로서 제시하는 목적이 큰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 현장과 상황과 발달장애인의 어떤 개별성에 따라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좀 예시로 드리겠지만 이것들이 정답은 아니고 현장에서 좀 더 상황에 맞춰서 특히 발달장애인의 개별성에 따라서 앞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관계성과 일상성을 중심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명도 좀 정해봤어요. 릴레이 나들이라는 건데요. 저는 이 내용보다 일단 한번 프로그램 안을 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은 1차시, 2차시, 3차시 무엇을 할 것인지 단계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프로그램 기획은 그렇게 해보지 않았고요. 그것보다는 구성하는 내용들이 어떤 측면으로 어떤 것들이 고민되었는지를 좀 더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적 측면에서는 무엇이 있고 방법적 측면에서는 무엇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구성했을 때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프로그램 기획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 나들이라는 건요. 발달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집중하거나 지속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활동의 흐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로 관심이 있거나 혹은 자주 가는 공간을 릴레이로 한 명씩 그 한 명이 좀 관심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나들이를 가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는 2~3시간 정도가 걸릴 수 있고요. 이동하거나 일상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4~5시간이 운영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인원은 좀 소규모로
3명에서 5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용적 측면에서 개별성이나 일상적 생활, 행동 특성과의 연계성을 좀 고민했고, 그리고 서로 그 나들이를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좀 살피는 것, 그리고 나들이를 간다는 것을 재밌는 스토리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의 설정도 좀 방법적 측면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삶의 장소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의 상호성을 중심으로 설계한 프로그램인데요. 핑퐁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앞서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시간성 중심으로 개념화되는 것인데, 발달장애인은 이런 시간성보다는 함께 뭔가를 경험하거나 함께 사건을 경험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관계가 축적된다.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관계 자체,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공간 자체에 중심을 둔 프로그램으로 이 핑퐁 스튜디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공간을 스튜디오처럼 두고 발달 장애인과 특히 비발달 장애인 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 정도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연구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지만 언제나 비장애인과의 통합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고민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더 상징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좀 제시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자도 있지만 관찰 기록자가 함께 해서 그 시간 안에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함께 무엇을 하고 혹은 함께 좀 서로 시간을 안 보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함께 놀아보거나 다른 속도들이 그 자체로 좀 촉발되거나 하는 것들이 방법적 측면에서 좀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거나 관계 형성하기에 자연스러운 환경적 측면에서 고민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구체성은 있지만 이 구체성이 어떻게 보면 상징하거나 좀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더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를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방향성들, 특히 개별성이라든지 혹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상상하는 방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